50대 생계형 가장 김민수, 대기업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로 취직하며 가족에게 이제 겨우 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얼어붙는다. 정연수, 고등학교 때 내가 맨날 심부름 시키던 그놈이 회장이라고. 그 순간부터 민수의 인생은 다시 뒤틀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이미 복수의 무대는 다 짜여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같이 사연 들어보실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50세 생일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김민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주름진 얼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쁜 날이었어요. 10년 넘게 다니던 중소기업이 망하고 수개월간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드디어 대기업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로 취직이 된 날이니까요. 여보, 나 출근해요. 민수는 현관문을 나서며 외쳤습니다. 아내 영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 남편의 양복깃을 정리해 주었어요. 드디어 좋은 날이 왔네요. 이제 겨우 살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담보대출로 위태롭고 아들 준호의 대학 등록금은 밀려있고 딸 미나의 웨딩드레스 비용도 마련해야 했죠. 이번 자리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걱정 마.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민수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기업 정현그룹의 회장님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으니까요. 비밀주의로 유명한 정현수 회장은 대중에게 얼굴을 공개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50대 후반, 냉철한 판단력, 가차 없는 경영 스타일만이 알려져 있었죠.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위압감이 밀려왔어요. 70층짜리 유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거든요. 로비에서 보안카드를 받고 인사팀장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특히 시간 엄수에 예민하시니 절대 지각은 금물입니다. 인사팀장이 조용히 귀띔해 주었어요. 민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0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수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 기사님. 민수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현수였어요. 30년 전 고등학교 때 민수에게 매일 죽도록 괴롭힘을 당했던 그 찐따 정현수였습니다. 민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죠. 정현수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승리감, 복수심,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에 대한 놀라움. 민수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네요. 정현수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정현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죠. 참, 그때 먹던 단팥빵 아직도 좋아하나요?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현수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죠. 단팥빵은 민수가 정현수에게 강제로 사오게 했던 간식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는 모른 척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현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앞으로 오랜 시간 함께 일하게 될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비서 서진이 업무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정현수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현수가 일부러 그를 불러들인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 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죠.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야. 설마 30년 전 일을 갖고 복수할 리가 없어. 그냥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현수의 단팥빵 이야기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죠. 복수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그냥 평범하게 일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비서 서진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서진은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표정으로 민수를 주시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김민수 씨, 회장님 차량 준비는 매일 오전 7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 8시까지 봐드리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꼭 7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서진은 민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일정표와 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에요. 숙지하세요. 민수가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서진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돌연 질문을 던졌죠. 혹시 회장님과 사적인 연관이 있으신가요?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 뵀습니다. 서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말요? 회장님께서 어제 민수 씨를 보시고는 표정이 달라지셨거든요.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처럼요. 민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민수는 그녀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정현수를 동대문 상권 시찰에 모셔다 주었어요.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로 정현수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에 떨었죠. 정현수는 보고서를 읽는 척하며 가끔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김민수 씨, 혹시 학창 시절에 어떤 학교를 다니셨나요? 민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대왕고등학교입니다, 회장님. 정현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곳 출신인데 혹시 저보다 선배신가요? 민수는 머뭇거렸어요. 거짓말을 하면 쉽게 들통날 테니까요. 네, 3년 선배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기억나는 후배가 있으신가요? 정현수의 질문은 마치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니요,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민수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차량이 회사에 도착하자 정현수는 조용히 내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봅시다. 그날 저녁 민수는 주차장에서 서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네, 회장님. 그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록도 확인했고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서진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현수의 공범이었죠. 민수의 과거를 조사하고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현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민수 씨. 그날 체육관에서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핸들을 꽉 쥐었어요. 누가 전화했을까? 서진, 아니면 정현수의 또 다른 부하 직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서서히 무너져가는 자신의 인생을 느꼈습니다. 정현수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민수는 그 사실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사과해야 할까? 민수는 생각했지만 이미 30년이 지난 일을 꺼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정현수가 단순히 사과로 만족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민수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들 때 민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아들 준호였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죠. 아빠, 큰일 났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 인턴 자리에서 해고됐어요. 회사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준호는 한 달 전 정현그룹의 마케팅 부서에 인턴으로 합격했습니다. 민수는 아들과 회사가 같다는 사실을 정현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마케팅 보고서의 데이터가 조작됐대요. 하지만 전 그런 적 없어요. 아빠, 누군가 제 컴퓨터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바꾼 것 같아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정현수의 복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진정해, 아들. 내가 해결할게. 그날 오후, 민수는 정현수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은 떨렸어요. 서진이 문을 열어주었고 차가운 눈길로 민수를 훑어봤죠. 들어오세요. 정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섰어요. 정현수는 창가에 서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민수 씨. 정현수가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아들 준호 일로 왔습니다. 정현수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표정했습니다. 아, 준호 씨. 마케팅 부서의 인턴이었죠. 네, 회장님. 그 아이는 절대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아이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현수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준호 씨의 컴퓨터에서 조작된 데이터가 발견됐어요. IP 주소도 그의 것이고요. 누군가 꾸민 일입니다. 제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현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왜 입사 지원서에 준호 씨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적지 않았죠? 분명 친인척 관계 항목이 있었을 텐데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현수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장님, 제발. 민수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제발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정현수는 무릎 꿇은 민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가 뭐 하셨는지 기억나니?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너희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했어. 그리고 내가 나를 괴롭힐 때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를 해고했지. 기억 안 나? 정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현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갑자기 직장을 잃었고 그 후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망쳤죠. 하지만 민수는 그 일이 정현수의 아버지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민수는 말을 더듬었어요. 정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대학에서도 재적 위기에 처했어. 데이터 조작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다시는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제가 뭐든 할게요. 정현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민수 씨. 30년 전처럼. 민수는 절망 속에서 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서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회장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준호 씨의 일은 시작에 불과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왜 이러는 거죠? 회장님은 이미 성공하지 않았나요? 이런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죠?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시나요? 회장님이 성공한 이유는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분은 30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준호의 자취방으로 향했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방 안에는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준호는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빈 수면제 통이 있었어요. 민수는 아들을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병원에서 준호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민수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정현수가 그의 아들까지 건드렸다면 이제 민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잠든 준호를 바라보며 민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 손목에 감긴 붕대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의사는 다행히 위험한 상태는 넘겼다고 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커서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이건 정현수의 책임이야.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수는 아내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은 병원에서 자고 갈게. 준호가 자다 깨면 곁에 있어야 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아내에게 정현수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좀 복잡해. 전화를 끊고 민수는 병원 카페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정현수 회장, 정현그룹 비리, 기업 내부 고발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죠. 하지만 정현수는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고 회사 내부 비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민수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정현수를 원망하는 마음이 컸지만 일단은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김민수 씨, 회장님께서 오늘은
운전기사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사무실에서 대기하세요.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정현수가 없는 동안 회사 내부를 살펴볼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점심시간, 민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마케팅 부서 직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준호의 상사였던 박 과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제가 준호 아버지입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데이터를 조작했을까요? 박 과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준호 씨는 성실한 직원이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서진 비서가 직접 내려와서 준호 씨의 컴퓨터를 조사했고 바로 다음 날 해고 통보가 왔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건 음모였군요. 박 과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눈과 귀가 많아요. 그날 저녁 민수는 정현그룹 전 직원이었던 강 부장을 만났습니다. 강 부장은 1년 전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현수를 고소했지만 패소했다고 했어요. 정현수는 악마예요. 강 부장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복수를 해요. 저는 단지 회계 부정을 발견했을 뿐인데 그는 제가 횡령을 했다는 누명을 씌웠죠. 민수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강 부장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정현그룹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어요. 회계 조작, 직원 부당해고, 협력업체 갑질까지.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죠. 정현수의 인맥이 워낙 대단하니까요. 민수는 USB를 꼭 쥐었어요. 고맙습니다. 반드시 정현수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 주차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현수를 회의장으로 모시고 가는 길에 그는 차 안에서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현수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죠. 회장님, 스케줄이 오늘 꽤 빡빡하신데요. 민수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정현수는 뒷좌석에서 차갑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그 말에 민수는 백미러로 정현수를 쳐다봤습니다. 정현수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어요. 마치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이틀간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요. 서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휴가를 승인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USB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정현그룹의 비리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정현수는 경쟁사를 인수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고 직원들에게는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강요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관심 대상자 목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현수가 학창 시절 괴롭힘 당했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이 빼곡했어요. 민수의 이름은 맨 위에 있었고 아들 준호의 이름에는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미친놈.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현수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한 언론사 기자를 만났어요. 박 기자는 정현그룹을 오래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죠. 정말 폭탄급 자료네요. 박 기자가 USB 내용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현수의 직원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가 내 아들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수 대상이 될 겁니다.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더 검토하고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정현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통화했어요.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준호는 어때? 영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하지만 계속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준호가 제적될지도 모른대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걱정 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한 결심을 더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정현수에게 했던 행동들을 기억해 봤어요. 먹을 것을 빼앗고 심부름을 시키고 모욕을 주었던 일들. 가끔은 폭력도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30년이 지난 지금 아들까지 해치는 것은 너무 잔인했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민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이게 다 왜 이런 거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아빠 때문이야.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정현수가 너에게 한 짓,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악행이. 그날 밤 민수는 박 기자에게 마지막 증거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정현수가 고등학교 때 괴롭힘 당했던 증거 사진과 민수 자신의 증언이 담긴 영상이었죠. 이제 끝이다, 정현수. 민수는 이메일을 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메일이 전송되는 순간 정현수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요. 서진은 민수의 모든 통신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수는 모니터에 비친 민수의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움직이는군.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자. 서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이면 모든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갈 겁니다. 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처럼 나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그게 내가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니까. 정현수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민수가 폭로를 준비하는 동안 정현수는 이미 훨씬 더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 민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박 기자였습니다. 민수는 기대감에 전화를 받았죠. 김민수 씨, 큰일 났습니다. 박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모든 언론에 당신에 관한 기사가 나가고 있어요. 과거 가해자 민수 씨,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으로요. 박 기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수는 황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마다 그의 얼굴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정현수를 폭행하는 흑백 영상, 위조된 이력서, 아들 인턴, 부정 청탁 증거까지 모든 것이 그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죠. 이게 무슨...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 씨, 당신이 준 USB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겁니다. 강 부장도 정현수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게 함정이었습니다. 박 기자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뉴스 기사에는 그가 정현수에게 했던 학교 폭력 장면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고등학교 동창 성진이 인터뷰한 내용이었죠. 민수는 학창 시절 우리 학교의 악명 높은 일진이었습니다. 특히 정현수를 표적으로 삼아 괴롭혔죠. 한 번은 체육관에서 정현수를 알몸으로 세워놓고 비누칠을 하게 했습니다. 그 영상이 학교에 퍼졌고 정현수는 한동안 등교를 못했어요. 민수는 넋이 나갔습니다. 성진은 그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왜 그가 이런 말을?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기사였습니다. 비서 서진이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김민수 씨는 입사 과정에서 이력서를 위조했고 아들의 인턴 자리를 얻기 위해 청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죠. 회장님은 그의 과거를 알고도 기회를 주셨지만 김민수 씨는 그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민수는 전화기를 놓쳤어요. 모든 것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가 정현수를 고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정현수가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명예훼손 및 기업비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영희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여보. 내가 다 해결할게. 민수는 겨우 말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민수는 정현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30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이었죠. 민수의 고등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그가 만났던 기자까지 모두 정현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풀려난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 영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민수가 당황해 물었어요. 영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현수 회장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30년 전 어린 시절의 실수였을 뿐이었죠. 그건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아들 인턴 자리도 청탁했다고요? 우리 준호가 능력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정현수의 거짓말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미나도 결혼을 취소했어요. 예비 시댁에서 아버지가 범죄자라며 파혼을 요구했대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직장, 가족, 명예,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홀로 소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끝에 정현수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는 김민수 씨를 용서합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법은 법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 잘못은 책임져야 하니까요. 화면 속 정현수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어요. 민수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소주병을 텔레비전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든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었고 남은 재산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아들 준호는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딸 미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희망으로 고등학교 동창 성진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어? 우리는 친구였잖아. 성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현수가 내 회사를 인수했어.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들이 해고될 상황이었어. 난 가족을 지켜야 했어.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이젠 다 잃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거리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모든 SNS에 퍼져 있었고, 최악의 인간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주제에 피해자 코스프레 했다더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현수의 복수는 완벽했죠. 그는 민수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했고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빈집에서 혼자 앉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정현수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잘 지내시나요? 민수 씨. 정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민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 모든 걸 다 가져갔잖아요. 정현수가 낮게 웃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왜 이러는 건데요? 30년 전 일인데. 난 그저 철없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철없다고요? 당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알아요? 당신이 만든 그 영상 때문에 난 학교를 옮겨야 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에 걸렸고요. 그 후로 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정현수에게 한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걸 다 잃었으니 끝낼 수 있겠네요. 민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끝내다니요. 난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게 준 고통은 3년이었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고통은 평생이 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빈 소주병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술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집 문 앞에 놓인 퇴거 명령서를 발견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3일 안에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호야, 아빠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여러 번 통화 시도 끝에 준호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어요. 뭐예요? 아들, 아빠가 많이 미안해.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저도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은 데이터 조작자라고 저를 무시하고 학교에서는 퇴학당했어요. 모든 게 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들, 그건 정현수가 꾸민 일이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민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내 인생은 이미 망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민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럼 잘 지내. 민수는 겨우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배낭에 넣었어요. 이제 그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고
가족은 떠났죠. 사회는 그를 괴물로 낙인 찍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어요. 1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았던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뉴스에 나온 학교 폭력 가해자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노숙자가 될 상황이었어요. 월세를 구할 돈도 없었고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도 희박했죠. 그의 이름과 얼굴은 이미 전국에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서울역 근처 작은 찜질방에 짐을 풀고 민수는 인생의 바닥을 실감했습니다. 찜질방 텔레비전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현수 회장 학폭 가해자, 사회적 지탄받아. 화면에는 민수의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리를 방황하던 민수는 술집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그를 알아봤어요. 야,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놈 아니야? 학생 때 애들 괴롭히고 이제 와서 회장님 협박한 그놈. 민수는 술도 마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었어요. 한강변에 앉아 민수는 차가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이었어요. 김민수 씨, 회장님께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넌 나를 괴롭히는데 3년을 썼지만 나는 널 망가뜨리는데 30년을 썼다고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철없는 실수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현수의 복수는 완벽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거리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찜질방 비용마저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추운 날씨에 그는 골목에서 박스를 깔고 누웠습니다. 한때 대기업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그가 이제는 노숙자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 SNS에서 본 그 괴물 아니야? 민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음식을 구걸하고 추위를 피하고 사람들의 멸시를 견디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는 술에 취해 정현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층 높이의 빌딩 꼭대기에는 정현수의 사무실이 있었어요. 민수는 부서진 술병을 들고 건물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곧 보안요원들에게 끌려 나갔어요. 더러운 노숙자 새끼 꺼져. 보안요원이 그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민수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어요.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존엄도 미래도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정현수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민수는 한강다리 아래서 잠을 청했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그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학교에서 정현수를 괴롭혔던 일,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모든 것이 이제는 멀고 먼 추억이 되어버렸죠.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민수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으로 정장 차림의 사람이 앉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보았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정현수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겠지. 정현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나를 찐따라고 부를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니? 정현수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공허한 눈빛으로 정현수를 바라봤어요. 이제 만족하시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내 인생은 끝났어. 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내 아들은 어떻게 됐지? 민수의 눈에 분노가 일었어요.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애는 죄가 없어요. 정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도 내 어머니에게 똑같은 짓을 했어. 무고한 사람까지 고통받게 했지. 기억 안 나? 내 약점을 잡으려고 우리 어머니까지 모욕했던 거. 민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는 정현수의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요?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그저 정현수를 놀리기 위해 했던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난 정말 미안해. 민수가 겨우 말했습니다. 정현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어. 내가 사과할 기회는 30년 전에 있었어. 정현수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넌 이제 세상에서 지워질 거야, 김민수.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고,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완벽한 복수니까. 정현수가 떠난 후, 민수는 그대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빈 눈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봤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미래가 있었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소주병을 들고 서울의 뒷골목을 헤맸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가 그는 우연히 한 모텔 앞에 서 있는 서진을 발견했어요. 서진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정현수의 오른팔인 부사장이었죠. 두 사람은 은밀하게 키스를 나누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이건 약점이 될 수 있어. 정현수가 이걸 알면. 하지만 곧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누가 노숙자가 된 그의 말을 믿어줄까요? 게다가 정현수는 부사장의 불륜쯤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민수는 아침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어요. 정현그룹 전 기사 김민수, 회장 협박 혐의로 지명수배. 기사에는 민수가 정현수를 계속 스토킹하고 협박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였죠. 민수는 경찰을 피해 더 외딴 곳으로 몸을 숨겼어요. 이제 그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고 민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영양실조와 추위로 그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갈 수도 없었죠. 경찰에 체포될 테니까요. 버려진 창고에 누워 민수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현수를 괴롭혔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는 순간들. 내가 정말 괴물이었구나.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마지막 순간 그는 정현수가 왜 그토록 철저한 복수를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했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민수는 마지막 생각을 했어요.
정연수, 난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김민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연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었죠. 회장님, 약속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들어와 알렸어요. 정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서진.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 좋아. 혼자 있고 싶어. 서진은 정연수의 표정을 살폈어요. 김민수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연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라졌다. 그렇군. 이제 다 끝났나? 서진이 나간 후 정연수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따랐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거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17살의 정연수가 체육관에서 알몸으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민수와 그의 일당들이 정연수에게 비누칠을 하며 웃고 있었어요. 정연수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정연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그 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체육관에서 알몸으로 끌려 나와 비누칠 당하던 날, 전교생이 그를 보며 웃던 순간, 그리고 그 영상이 학교에 퍼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던 순간까지. 다음 영상은 정연수의 어머니 앞에서 모욕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이 정연수의 집을 찾아와 어머니 앞에서 그를 조롱했어요. 아들내미가 학교에서 별명이 찐따인 거 아세요? 걔 좀 씻기세요. 냄새 난다고. 정연수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정연수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어요.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연수의 단톡방 캡처 화면이었어요. 민수가 정연수의 수치스러운 영상을 올리고 모두가 그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연수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기억들은 아직도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정연수의 모습이었어요. 17살 소녀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들이 두렵다. 민수와 그 친구들.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언젠가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정연수는 스크린을 끄고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죠. 난 성공했어. 정연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내가 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되었지. 정연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앨범을 꺼냈어요. 그의 성공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첫 사업 시작,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복수 리스트가 있었어요. 민수의 이름은 맨 위에 있었고 이미 완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연수는 앨범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마음은 묘하게 공허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복수를 이루었지만 기대했던 만족감은 오지 않았어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온 정연수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현수야, 부디 증오를 버리고 살아라. 그것이 너를 병들게 할 뿐이란다.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성공하기를 바란다. 정연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는 오로지 복수를 위해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정연수는 책상 서랍에서 민수의 최근 사진을 꺼냈어요. 노숙자가 된 민수, 가족에게 버림받은 민수, 사회에서 지워진 민수. 정연수가 원했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 정연수는 중얼거렸어요. 너희처럼은 절대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는 민수의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진이 필요 없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서진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수에 관한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3주 전이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연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어. 이제 그에 관한 모든 조사를 중단해. 더 이상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정연수는 위스키 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복수를 위해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정연수는 민수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절대 잊지 못했어요. 체육관에서의 모욕, 어머니 앞에서의 수치심, 학교에서의 고립. 그 기억들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성공과 복수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끝났다. 정연수는 위스키 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했습니다. 민수, 넌 내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줬어. 그리고 난 너에게 평생 잊지 못할 복수를 했지.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정연수는 혼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어쩌면 복수는 그를 해방시키기보다는 더 깊은 감옥에 가두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길의 끝에 서 있는 지금 그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연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의 계절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연수는 회사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그의 얼굴을 주시했어요. 최근 김민수 사건으로 회사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정연수의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정연수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의아한 눈빛으로 정연수를 바라봤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이 정연수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이런 재단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연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민수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해.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민수 씨에 대한 복수를 끝내신 건가요? 정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고 민수는 그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어. 그날 저녁 정연수는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특별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과거 민수 무리의 집단 폭행 영상이 공개된 것이었죠. 정연수는 조용히 그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충격적인 영상은 30년 전 대왕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장면입니다.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 김민수 씨가 피해자인 정현수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시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정현수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그 영상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역사가 되었고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 정현수는 민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현수는 자신의 복수가 정당했다고 여전히 믿었습니다. 넌 나를 괴롭히는데 3년을 썼지만 나는 널 망가뜨리는데 30년을 썼다. 정현수는 중얼거렸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성취일까? 아니면 가장 큰 실패일까? 다음 날 아침 정현수는 조간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는 정현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사회면에는 여전히 김민수 사건에 관한 기사가 있었죠. 실종된 학폭 가해자, 행방 오리무주. 정현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의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정현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정현수는 서진에게 지시했어요. 민수의 아들 준호를 찾아봐. 그리고 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서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그는 김민수의 아들인데요. 정현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려서는 안 돼.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그날 오후 정현수는 한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기자는 민수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 김민수 씨와의 과거 관계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현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실수가 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맞이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를 용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정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가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를 바랍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정현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현수는 어느 호스피스 병원을 찾았어요. 한말기 암 환자가 그를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죠. 병실에 들어서자 정현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민수의 아버지였어요. 정 회장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 민수, 어떻게 됐나요? 정현수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경찰이 수색 중이에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30년 전 회장님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며 실수를 저질렀지요. 그것 때문에 해고됐고 그 후로 술에 의존했어요. 민수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현수는 놀랐어요. 그는 민수의 아버지가 왜 해고됐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괴롭힘 당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만 알았죠. 무슨 실수를 하셨나요? 정현수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 기밀을 실수로 유추했어요.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현수 군의 아버님은 그걸 이해해 주셨지만 다른 임원들이 저를 해고하자고 했지요. 정현수는 심장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민수의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었고, 그로 인한 민수의 행동은 또 다른 불행한 연쇄 반응이었을 뿐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노인은 정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를 용서해 주세요. 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정현수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었을까요? 그는 민수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요? 정현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 민수를 다시 찾아봐. 그리고 그가 살아있다면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며칠 후 서진이 정현수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한강 다리 근처였어요. 며칠 후 서진이 정현수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한강 다리 근처였어요. 경찰은 자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민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자신이 느꼈던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길 바랐을 뿐이었죠. 그를 계속 찾아. 그리고 찾으면 즉시 나에게 알려줘. 정현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정현수는 TV 특별 방송을 시청했어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민수와 정현수의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어요. 30년 전 학창 시절의 괴롭힘이 30년 후 완벽한 복수로 이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정현수 회장은 오랜 시간 복수를 계획했고, 김민수 씨는 그 복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민수 씨는 실종 상태입니다. 정현수는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였어요. 프로그램에서는 그가 민수에게 했던 복수의 과정이 상세히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의 정당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언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현수 회장의 복수는 극단적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의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또 다른 패널은 반박했어요. 하지만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면 그것이 정의일까요? 김민수 씨의 아들처럼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정현수는 TV를 끄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는 민수에게 했던 것처럼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장 증오했던 민수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다음 날 정현수는 민수의 아들 준호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현수의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앉으세요, 준호 씨. 정현수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저를 왜 부르셨나요? 정현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에 관해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과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오래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정현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요. 아버지는 실종됐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정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당신에게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준호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요? 너무 늦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요. 준호가 사무실을 나간 후 정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너무 완벽했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현수는 회사 임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다음 달부터 회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정이네요. 정말 그러실 겁니까? 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인생은 복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현수는 TV를 보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강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경찰은 그것이 김민수의 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완벽한 복수가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까요?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 즉시 경찰서로 가서 확인해 줘. 정말 민수인지. 몇 시간 후 서진이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 김민수가 맞다고 합니다. 약 한 달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정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민수를 파멸시키고 싶었지만 그의 죽음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며칠 후 민수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는 몇 명 없었어요. 준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뜻밖에도 정현수였습니다. 정현수가 조문하자 준호는 분노했어요. 어떻게 감히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정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준호의 분노가 이해됐어요. 민수의 관 앞에서 정현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 내가 너무 멀리 갔어. 장례식 후 정현수는 민수의 가족에게 접근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준호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정현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 결과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정현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어요. 그는 30년 동안 복수를 위해 살았고 그 복수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공허함만 느꼈어요. TV에서는 정현수와 민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것은 학교 폭력의 심각함과 복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정현수는 TV 화면, 송민수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파멸로 이끌렸습니다. 민수는 어린 시절 타인을 괴롭혔고 정현수는 평생을 복수에 바쳤어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죠. 정현수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민수의 아들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왜 복수를 계획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지. 편지를 마무리하며 정현수는 마지막 말을 적었어요.
나는 내 아버지를 용서했다.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있기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정연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민수가 지금 어디에서든 평화를 찾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정연수는 텔레비전 인터뷰에 출연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김민수 씨에 대한 복수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셨습니다. 후회하시나요? 정연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후회합니다. 나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교훈을 사회에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은 반드시 멈춰야 하고 복수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카메라 앞에서 정연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넌 나를 괴롭히는데 3년을 썼지만 나는 널 망가뜨리는데 30년을 썼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방송이 끝난 후 정연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복수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정연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회장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연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의 빛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정연수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연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수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연수는 그 흔적을 치유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TV 뉴스에서는 마지막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학교 폭력과 복수의 무서움을 일깨웠다. 정연수는 TV를 끄고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복수가 아닌 화해와 용서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와 자신 모두를 위한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